자, 이번에는 중간값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중간값. 근데 이 중간값 문제는 지금 앞에 살펴봤던 두 개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반대자 논법을 통해서 하한을 찾았고, 또 그 반대자 논법에서 제시된 전략을 좀 활용해가지고 옵티멀한 솔루션도 찾았어요. 두 번째는 반대자 논법은 전혀 쓰지 않고 그냥 그 토너먼트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늘 쓰는 그 기법을 써서 찾았었고, 그렇게 해서 찾으면은 옵티멀이라는 거를 증명 안 했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토너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힙이다. 그것도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이번에 이제 설명드린 이 중간자 문제는 그 중간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소개 안 해. 소개 안 하고, 다만 반대자 논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 중간값을 찾는데 필요한 하한이 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근데 난해해요. 상당히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해가 좀 되는지 한번 보고, 제가 별도 드린 자료 있잖아요. PDF 자료. 그걸 읽어보면은 더 잘 이해될 수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서 했는데,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배열이 있고요. 홀수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의 중간값을 찾아봅시다. 중앙에 위치한 값. 그리고 뭘 하고자 하냐면은 반대자 논법을 써서 하한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하한. 그런데 먼저 아까도 그랬지만 그 값의 특성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최대값 있을 때 뭐였고, 최소값 있을 때 뭐였고, 필요한 정보가 뭔지 이런 걸 살펴왔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어떤 값이 중간값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 값과 나머지 모든 값 간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n-1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중간값임을 알기 위해서는 n-1개 정보를 얻어야 돼요. 이런 관계를 그릴 수 있을 때 얘가 중간값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n-1개들은 다 얘보다 크고, 나머지 또 이 문제 n은 얘보다 작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알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가 위에가 큰 값이고 밑에가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비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 결과들이에요. 얘와 얘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정보가 나오면은 요 녹색 애가 중간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자 논법은 최악의 많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반대자 전략의 목표죠. 그렇게 얼마만큼 많이 할 수 있냐? n-1개의 정보를 얻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비교들, 얘와 얘의 비교는 불필요한 비교가 돼요. 나중에 되면. 얘와 얘의 비교. 이런 애들은 불필요한 거예요. 얘가 얘가 미디안, 중간값이라는 거에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비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값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값이 중간값을 알게 해주는 비교를 우리가 핵심 비교라 그러고, 그 외 모든 비교를 비핵심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핵심 비교예요. 근데 여기 있지 않은
얘와 얘의 비교, 얘와 얘의 비교, 얘와 얘의 비교, 이런 거는 비핵심 비교가 돼요. 물론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얘와 얘의 비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위쪽에 있는 애랑 아래쪽에 있는 애랑. 그래서 핵심 비교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x와 중간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비교인데, y가 미디언보다 크다는 걸 알았을 때, 클 때 x가 y보다 크면은 얘는 핵심 비교가 돼요. 요런 애죠. 요런 애죠. y가 얘고 x가 이런 애예요. 또는 y가 미디언보다 작은데 x가 y보다 작은 경우, x가 y보다 작은 경우에는 핵심 비교고, x는 미디언보다 크고 y는 미디언, 그러니까 미디언보다 큰 애와 미디언보다 작은 애의 비교는 다 불필요한 비교가 돼요. 나중에 되면. 반대의 전략은 비교가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핵심 비교가 되면은 반대자는 얼마든지 여기 있다고 얘기했다가 여기 있다고 바꿀 수가 있어요. 얘가 얘기한 답은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것만 얘기했지, 얘가 미디언보다 작다 크다는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은 무슨 알고리즘이에요? 비교 기반이에요. 요소와 요소를 비교만 하고 그 결과는 어떤 요소가 요 요소보다 크다 작다 그 정보만 주는 거니까, 이렇게 정보를 준 다음에 얘를 여기로 올려버리면, 아까는 얘가 중간값이 됐었는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얘는 이제 중간값이 아니죠. 그래서 비핵심 비교가 되면은 값을 수정해서 알고리즘의 답을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A와 B를 비교해요. A와 B를 비교하면은 비교 기반이니까 어느 값이 크고 작은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저 자체가 미디언에 뭐가 미디언에 가까운지는 정보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값에 대해서는 어떤 두 요소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A와 B가 작았어. 그러니까 결론이 났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랑 비교해야 되냐? A와 비교하는 게 유리하냐? B와 비교하는 게 유리하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뭔가 나오면은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면, 또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는 도움이 돼요. 어느 게 더 미디언에 가까울지는 뭔가 이렇게 선이 그려지면은 순서가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알고리즘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이렇게 되고 뭐 이러면은 이거는 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두 요소를 비교했을 때 이 비교가 핵심 비교일지 비핵심 비교인지는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어요. 나중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핵심 비교였구나 라는 걸 아는 거지, 그 중간중간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뭔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러면 다시 반대자로 와서, 반대자는 명확하죠. 반대자는 다 알고 만들어가는 애니까 뭐가 핵심 비교이고 뭐가 비핵심 비교인지는 알고 있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자 논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반대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 전략은 최대한 많이 비핵심 비교를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죠.
비핵심 비교를. 그래서 중간값으로 사용할 값을 얘는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지만 어디다가 그 중간값을 놓을지는 결정을 안 해요. 이 전략에서는. 그리고 알고리즘 두 요소를 비교하면 할당된 값 또는 새 값을 할당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만들어 놓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배열을 아까도 그랬죠. 만들지 않죠. 근데 이 중간값에서는 반대자는 중간값은 결정해 놓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비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값들을 할당해요. 그리고 최대한 답변을 비핵심 비교가 되게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일관성은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 요소를 처음으로 비교하면 그 위치에 값을 할당합니다. 모두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는 중간값보다 큰 값, 하나는 중간값보다 작은 값으로 할당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요소를 처음 비교하는데 하나는 중간값보다 큰 값, 하나는 작은 값이라는 거는 둘 다 아직 비교한 적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없는 애죠. 아까 얘기하면 n과 n인 애야 되는 거예요. n과 n인 애면은 얘를 어떻게 놔야지 비핵심 비교가 되냐면 하나는 미디언보다 큰 값으로, 하나는 미디언보다 작은 값으로 놔야지 얘가 비핵심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할당하고요. 하나는 할당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비핵심 비교가 되도록 할당하는 거예요. A가 15고 미디언이 9예요. 이미 이전 비교해서 그렇게 할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A와 B를 비교했어요. 그럼 B를 어떤 값으로 할당해야 되냐면 A와 B를 비핵심 비교가 되려면 A는 미디언보다 크다고 이미 할당해 놓은 거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고 B에는 9보다 작은 값을 할당해야 이게 비핵심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략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략들을 수행하다가 이 문제 n-보다 많은 수를 중간값보다 크게 또는 작게 할당했으면은 더 이상은 다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 n-1개를 큰 값 했고 아직 할당이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작은 값으로 할당해야 그 미디언 값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할당되지 않은 요소가 하나 남으면 그 요소의 중간값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이제 아까는 win, loser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LSN이에요. 그래서 L은 중간값보다 큰 애, S는 중간값보다 작은 애예요. 그리고 L과 S가 됐다는 거는 비교에 참여한 거죠. N은 아직 비교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N과 N을 비교하면은 이 N과 N을 뭘로 바꿔줘야 돼? S와 L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L과 N을 또는 N과 N을 L을 비교하면은 이 N은 한쪽이 라지였으니까 미디엄은 큰 값이었으니까 N을 S로 바꿔줘야 돼요. 거꾸로 S와 N을 비교하면은 그 N을 L로 미디엄보다 큰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핵심 비교가 돼요. 예시를 한번 보면은 중간값을 12로 우선 반대자가 설정했어요. 그러면 A와 B를 알고리즘 비교했어요. A와 B를 비교하면은 하나는 중간값보다 큰 애, 다른 하나는 중간값보다 작은 애라 해야 돼요. 그러면 A에 15, B에 3을 할당했어요. 그 다음에 C와 D를 비교하니까 얘도 NN이죠. 그러면은 하나는 큰 애, 하나는 작은 애. 그럼 4개가 할당됐죠. 그러면 얘 거기다가 무조건 12는 거기다가 할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게임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해보면은 이 상태에서 B와 C를 비교했어요. 그럼 B는 S였으니까 L은 C는 N에서 뭘로 가야 돼요? L로 가야 되죠. 이런 전략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때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략을 수행했을 때 얼마만큼 비핵심 비교를 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얼마만큼 비핵심 비교를 하도록 할 것인가? 자, 봅시다. 반대자가 얼마나 많은 비핵심 비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각 비핵심 비교를 했을 때 최대 한 개를 L로 만들어요. N과 N을 비교하면은 하나는 L, 다른 하나는 S가 됐죠. 그리고 S와 N을 비교하면은 N은 L로 바꿨어요. L과 N을 비교하면 L은 그대로 있고 N을 S로 바꿨어요. 그 외에는 없죠. 그럼 이 세 개를 생각해 보면은 최대 한 개. 한 개가 L로 바꾸는 거예요. 안 바뀔 때도 있고. 반대자는 2분제 n-1개의 요소가 L 또는 S가 될 때까지 자유롭게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할당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처음에 2분제 n-1개의 n들 간의 비핵심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대자 전략을 봤더니 유리한 거는 n과 n을 빨리 비교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핵심 비교들이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은 다 비핵심 비교죠. 그렇죠? 처음에 n개들을 비교하면은 2분제 n-1개의 쌍들이 비교하게 되면은 이 비교는 핵심 비교가 아니에요. 비핵심 비교예요. 의미 없는 비교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핵심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요만큼만 하면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니멈. 실제 찾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2분제 n-1개는 어떻게 하든지 비핵심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연히 처음부터 쫙 n-1번 비교했는데 n-1개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해서 상정해 보면은 이것보다는 적게 해서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첫 애를 미니멈으로 다섯 번째 애를 봤더니 얘가 모르겠지만 미니멈이었어. 그리고 얘를 나머지 애를 다 비교했더니 2분제 n-1개는 얘보다 크고 나머지 애들은 또 작아. 그럼 얘가 미디언이죠. 그럼 내가 몇 번 비교했어요? n-1번 비교했잖아요. 그리고 찾은 거잖아요. 그거는 최선의 경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건 최선의 경우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이고, 최악의 경우에 최소 2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2 이상을 못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이 저건데 실제 중간값을 저 근처에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은 아직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간값을 어떻게 찾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 반대자 논법을 적용하면은 이제 저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중간값이 솔직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값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중간값을 매우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은, 어디에 써먹을 수 있나? 네? 아니지. 그 빠른 정렬에 써먹을 수 있잖아요. 빠른 정렬이 빠르게 하려 그러면은 파티션을 늘 중간값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중간값 찾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했냐면은 확률적인 방법을 썼고요. 확률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그 비용이 시간 복잡도는 안 늘어난 거지. 그렇지만 확률적인 방법보다 진짜 효과적으로 ON에 물론 ON인데 되게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은 더 빠르게 빠른 정렬을 할 수 있죠. 물론 중간값을 찾는 응용들은 빠른 정렬 말고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꼭 떠올려야 되는 건 중간값 하면은 그 우리가 지난 노트에 배웠던 빠른 정렬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이제 이런 선택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한을 찾을 때 오늘 소개한 반대자 논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반대자 논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제 컴퓨터 공학도구 알고리즘 이제 배우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선택 문제는 쉬운 문제고 정렬 문제보다는 어쨌든 선형에 할 수 있어요. 선형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뒷부분은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고,